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미국과 중국이 툭하면 치고받고 있습니다. 이겼네, 졌네, 뭐 이런 말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나라 모두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인가요? 혹시나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김정은 연내답방 무산됐다. 청와대 북한만 바라보다 허탈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군요. 북한은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평양 다녀온 대통령기. 9월에 평양에 다녀왔죠.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서 미국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는데, 당시에 원래는 미국 LA를 들렸다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경유지를 체코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네요. 미국의 180일 입국 금지 조항 탓, 지난달엔 LA 경유하려다 취소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요,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군요.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갑니다. 자, 제왕적 대법원장 그대로 대법원 사법개혁안 대폭 후퇴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핵심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손질하는 건데 총괄 권한 그대로 대법원장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퇴된 개혁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한 군인 그리고 우리 군인이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북 휴전선 넘어 GP철도 상호 검증을 어제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그동안 GP 철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 예고가 됐었는데 어제 드디어 했거든요. 남북 군인들이 총 대신 무전기를 들고 만났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권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겐 낯설지만 앞으로는 많이 익숙해질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 변한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북한 군부의 반발. 두 번째는요, 박항서 매직, 국회의원 300명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바꾼 MB.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북한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결국은 불발되는 모습인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저희가 제목을 좀 따로 뽑았는데요. 북한 청와대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어렵다는 뜻 전했다. 경향신문만 나온 기사인데 북한이 청와대에 못 온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일지, 후일지도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먼저 윤경호 위원님. 예. 북한이 우리에게 못 온다고 통보를 했다. 그동안 우리하고 북한이 이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결국은 못 오는 게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마크 브리핑인데요. 예. 어찌됐든 북한의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고 예.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로 협의를 해왔는지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접촉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이미 한 상황에서 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마쿠 접촉이긴 하더라도 북한과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고 북한은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설명을 해왔는지 이걸 예. 국민에게 지금은 밝히는 게 오히려 그동안에 설만무성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오갔다. 예. 이런 식의 이해를 더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앞서 이제 경향신문 기사가 북한이 우리 쪽에 이제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렸다는데요. 다른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죠. 여기 보시면 청와대 연내 답방 어렵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북한 군부 남에서 얻을 것 없다며 반발한 듯. 북한 내부에서 지금 군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발하고 있다. 가서 얻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보당국 북한 내부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 없다. 대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1월 또는 2월로 재추진하고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군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철민 교수님. 자, 그렇다면 군부가 반발하는 이유, 지금 잠깐 조선일보는 가봐야 얻을 게 없다 이런 이유인데 군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꼭 군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비핵화와 그 북한이 바라고 있는 이른바 상응 조치,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응 조치라는 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은 뭐 언급은 한다 했습니다만 그 상응 조치라는 거 대북 제재 완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점은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 비핵화 조치, 핵물질에 대한 신고나 예. 검증 사찰을 받아들여라. 이거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지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핵 실험장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동창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예. 바로 그러한 점이 계속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난관이 초래되는 것이고 지난주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거의 성사되는 것처럼 예. 알려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도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군부를 포함해서 예. 지금은 남한을 방문하는 게 뭐 상징적인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예. 뭐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라든지 뭐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결국은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내년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것도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핵심은 예.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자는 미국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반발.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가 풀려야지만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저 논리적 구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김구락 교수님. 자, 지금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로 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북한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서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한 국면. 그래서 서울 답방이 불발됐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기사의 내용을 따르면 예. 그런 이제 논의가 구성이 되는데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 그러니까 군부를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핑계. 이 핑계를 대지 않으면 여지를 본인이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화의 어떤 협상의 예.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군부 핑계를 대면 뭔가 미국이 변화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나도 충분히 같이 대화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군부를 핑계를 댄 뭔가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가고 싶으나 굴뚝 같으나 그렇죠. 군부가 반발해서 내가 못 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전 세계에게 뭐 자기가 완전한 어떤 정상국가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제 북한 내부에도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연동이 되고 자기가 가져갈 것
거리가 뭔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예.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순서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람을 하는 그 순서대로 다시 돌아올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정이라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2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서울 답방이. 결국에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예. 어떻게 조율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조율이 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고 이쪽이 뭘 줄 수 있는지를 예. 서로가 합의가 돼야만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예. 그것에 힘을 받아서 박람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물꼬가 상당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변호선 변호사,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군부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남한에 내려왔을 때 경호 문제, 그리고 우리는 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시위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시위, 이런 부분을 좀 걱정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신변의 문제는 예. 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앞서 예.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물론 경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예. 또한 여러 리스크를 부담하고 막상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예. 돌아갈 때는 정상국가 이미지 두 정상이 손 한번 흔들면서 한라산에서 만세 한번 부르는 거엔 아무것도 얻어갈 것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비핵화라는 문제는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 예. 사이의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조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예. 문제지 남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든가 그런 결정에서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당장 개성공단이라든가 예. 아니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장억 하나라도 좀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 그것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하러 내려가느냐. 차라리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2월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가서 예. 정상국가 이미지 하나 외에는 무엇을 얻겠느냐. 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구학 교수님. 김 교수님을 포함해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딱히 얻어갈 게 없다. 강경파 주장이 아니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딱히 지금으로선 가져갈 게 없는 답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그토록 연내 답방 얘기를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내 답방이라는 게 우리가 2차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에 다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예. 그것이 이제 성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2차 정상회담 갑자기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동력을 만들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약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박람을 하고 그 힘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가는 박람이 뭔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때와는 조금 더 성격이 더 다른 더 많은 성과를 내가 거둬야 되는 이런 예. 장면인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제일 먼저는 이제 미국과 먼저 이제 해서 얻을 걸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와서 종전선언하고 여기서도 환영을 받는 그 장면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의 마음을 몰라준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가 너무 좀 희망 섞인 바람을 가졌던 건가요? 아무튼 서울 답방, 이것으로서 사실상 연내 답방은 무산이 된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해찬 당 일치 단결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징계 출당 안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자, 이 지사 당원권 반납 스스로 했는데 이것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출구 전략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 출구 전략의 목적은요. 이른바 내부 갈등 봉합 시도겠죠. 과연 봉합이 된 것인지 이 부분 지금부터 논의해 볼 텐데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징계 이런 걸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백의종군하겠다. 이재명 지사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징계 면했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무위원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지사직 걸린 직권남용 혐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백의종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이재명 지사가 말한 이 백의종군. 글쎄요. 평당원. 단순히 평당원이 된 것이다. 이런 뜻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당 소속의 위치를 벗어 던지는 경우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생길 수 있죠.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도민들의 뭐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이해찬 당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내분 이런 것들이 집권당으로서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어찌됐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확정 판결이 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출당이든 제명이든 또는 뭐 본인이 뭐 자진해서 탈당을 하든. 그러나 확정 판결을 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지금 같은 어정쩡한 봉합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아요. 문제는 뭐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 실형을 받는 경우는 현행법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던져야 되는 거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거 역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정쩡한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찬희 교수님. 일각에서는 어제 민주당의 결정을 보고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갈등 봉합을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어제 조치로서 당내 분란,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당내 분란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친문 대 비문의 구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이른바 그 해경군 김 씨로 알려진 그 트위터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어쨌든 지지를 얻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당내 권력 지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확보한다면 친문에게는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 김혜경 씨가 소유주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경찰 그것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예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친형 강제 입원 사건도 있고 검사 사칭 사건 이런 것들은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이 일단 부담을 덜었어요. 그렇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럼요. 불기소가 됐으니까 부담을 덜은 거예요. 물론 이제 김용환 전 의원이 재정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재정 신청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분 나와 계십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또 당에 나름대로 명분을 준 거예요. 본인이 당원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명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판정승이다 판정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면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향후 뭔가 어떤 그 법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 뭐 지금 제기란 표현은 지금 완전히 뭐 정치적인 힘을 잃었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판정승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짧게는 6개월 동안 그리고 길게는 8개월 동안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 해경군 김 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어제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배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기소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학 교수님. 네. 당 밖의 반발이야 득탔지만 당 내에서도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이재명 지사를 좀 두둔하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기소만 되고 아직 재판 결과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 한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일각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예. 당 대표 경선할 때 예. 이재명 지사 측이 좀 지원을 했다.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엄중한 어떤 예. 처벌보다는 예. 좀 유화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봅니다. 당 대표의 입장에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져 그렇죠. 가고 있고 이것이 또 이재명 지사 건은 이제 내부 분란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기 예. 때문에 지금 당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도 봉합의 출구 전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계속 확장해봐야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만 계속 깎아내려가는. 그러니까 분열할 경우는 더 어려워진다. 더 악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를 이제 재판의 과정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그때 밀어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서 시간을 벌고 예.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가장 중요한 지금 대표로서의 입장은 당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이죠.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집권 20년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김건학 교수님,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 머릿속에 이재명 지사가 차기 주자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예. 얘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후보군도 뭐 여럿이 나오고 예.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 얘기라고 봐요. 시기상조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일단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창희 교수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와의 그 사건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만 아무튼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됐고 물론 예. 이 결론은 안 내려졌는데 예. 근데 아직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이제 기소되고 재판을 이제 할 상황인데 예. 지금 징계를 한다. 그건 형평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하고 누군 안 할 수 없다라는 권력 거네요. 내부의 생각은 별개로 하고 예. 적어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지 세력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내도 의원들도 갈리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만약에 징계를 했다. 어떤 형태의 징계건 예. 그렇다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또 향후 권력정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권력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 결과 안 나왔는데 지금 징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사실 명분을 줬어요. SNS상에 백의종군 하겠다. 당원권 정지 스스로 하겠다. 먼저 스스로 이제 그렇죠. 물러나는 그리고 모습. 이제 예.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징계를 하긴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죠. 자, 변호사 변호사. 그런 가운데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과 그 반대되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 있거든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이제 두 분 말씀도 주셨었는데 예. 이제 사실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네 분의 최고위원은 징계를 찬성, 네 분은 예. 반대 하셨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유보 입장을 예. 정하면서 유보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예.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김경수 지사,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 비리였고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이재명 지사는 도를 넘어선 내부 총질이었고 내부 공격이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정서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그 셀프 당원권 반납이라는 예. 조치를 선택을 했었고 이해찬 당대표도 그것을 선택을 했었는데 예. 과연 이런 정치적 해결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예. 아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억울하긴 하더라도 예. 일단은 징계는 면했으니까 예. 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무슨 정치적 해결이냐 갈등의 봉합이 아니다. 이것은 예. 아마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또 한 번 아마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합이 그렇게 쉽게 될 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이재명 지사 관련 문제가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요. 정당들 사이에서는요.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러 주장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물러선 민주당, 버티는 한국당, 출구 안 보이는 선거제 개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죠. 여당, 연동형 비례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 그리고 1월에는 선거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당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가 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어렵다. 일단 우리는 별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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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하게 합의를 해 주십시오. 두 대표에게 단식하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원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힘 보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두 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당의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야3당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날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김성태 대표가 그때 합의서에 서명을 못했던 겁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정당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이 되기 위한 관건은요. 바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증원. 이 증원이 돼야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이 문제 패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관련 기사, 매일경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대 변수가 된 국회의원 증원인데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는요, 인구당 의원 수가 OECD, 이른바 이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부터 논의, 국회의원 정수의 최대 변수, 국회의원 정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330, 최대
360명까지 늘어나야지만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등등등을 보면요. 국민 여론은 분명히 국회의원 증언에 부정적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분 패널께 미리 질문을 드려서 판넬에 쓰셨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의견이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는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재임 중에 하려고 했던 정치개혁 중에 예. 선거제 개편이 우리 민주주의의 진전의 더 핵심이다. 선거법 개편이 더 중요하다. 개헌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개헌보다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핵심은 예. 등가성, 비례성 이걸 보완을 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지역구 일정 숫자와 비례대표 일정 숫자가 확보가 돼야 되는 이건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찌됐든 국회에 권한을 부여해놨는데 입법을 하면서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부결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사 여탈이 걸려 있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도 증언을 하는 게 맞다. 더 이제 중요한 이유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상황에서는 유권자, 국민의 뜻이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의원 한 명당 인구 배분이 지금 17만 5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경제 기사도 핵심이 그건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한참 뒤로 지금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OECD 국가 평균은 7만 5천 명 정도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우리가 2배. 의원 숫자가 좀 적은 편에 그렇습니다. 속하네요.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재헌의회 때 우리가 국회의원이 200명이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인구는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시대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제가 보기엔 국민 여론에 반하긴 하지만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걸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숫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국회의원들이 또는 언론에서 또는 뭐 여기 계시는 학자들이 동의하신다면 설득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1월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합의하자라 일단 제안이 나왔는데요. 그럼 1월까지 국내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부분,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더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 뭐 특권, 뭐 이번에도 뭐 세비 조금 올린 거에 대해서 어느 당에서는 지금 자진 기부 형식의 반납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정성을 보여줘야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제 우리 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여기다 쓰긴 제가 의원 정원 동결로 썼어요. 동결을 해야 된다고 쓰신 거네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와 당위적인 문제가 같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의원 수는 적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의원 수 좀 늘려가지고 과소대표되는 계층들 그 부분들을 정당으로 만들어서 의원을 배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고 20대 대학생들도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 되고 그래서 청년당 뭐 예를 든다면 청년당, 환경당, 녹색당 아니면 또 여성의 페미니즘 이런 것도 사회적 이슈 아니에요? 소수겠습니다만 소수 세력이 대표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이제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은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거대 정당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후년이 총선인데 적어도 지금의 소선거구제, 그 다수대표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지금 제도라면 사실 거대 정당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죠. 반대로 소수 정당들은 지난번 총선 때 정의당이 7%를 정당 득표했는데 이제 어림도 없죠. 5석밖에 안 되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기 전이라도 6석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원 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정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그 원내 입성을 하면은 아무리 지향적 대통령제를 하더라도요.
의회 내에서 협치를 안 하면 구조적으로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5당 체제 가지고는 협치가 안 된 상황인데 저는 예. 그래서 의원수를 늘리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워낙 국민 정서가 의원수 정원 늘리는 건 안 된다. 예. 이게 워낙 강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인데 그래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200명,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했던 그런 제안한 게 있어요. 지금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럼 지금보다 지역구 의원 한 50명가량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그게 되는데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처럼 예.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그럼 왜냐하면 그 선거구제 개혁도 선거제도 개혁도 결국 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입법에 칼자를 쥔 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본인들이 본인들 자리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현실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들이 여기 반대하고 있고 의원 정수에 관한 한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예요. 그렇다면 중대 선거구 같은 걸 도입해서 뭐 도시와 지역 농촌 간에 좀 예. 이제 선거구제를 단순하게 소선거구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선거구제를 약간 좀 분리해서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성을 많이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면 예. 실질적으로는 의원 정수는 동결됐는데 예. 비례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 숫자는 늘어난 거거든요. 아마 그런 하나의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의원 정수는 늘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제가 쓰긴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만. 맞긴 맞는데 가능할까는 또 별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김관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논의의 초점을 예. 자꾸 의원 정수의 증감으로 얘기를 예. 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것은 예. 비례성, 대표성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당선자가 오히려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이 더 적은 거예요. 무조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대표를 우리가 자기의 어떤 민심을 거기에 전달하지 않은 대표가 예. 나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비례성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예. 바꿔야 되는, 개선시켜야 되는 예. 어떤 순간에 와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정원 때문에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360명이라 그랬는데 예. 360명이면 사실 지역구 이 안에서 예. 지역구 7석을 또 늘리는 거예요. 아. 비례를 100명을 준다고 예. 해도.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의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예.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경우가 되면 자기의 소선거구제 지역구가 넓게 가져가서 두세 예. 사람을 같이 뽑는 경우가 예.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지역구만 손실당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본의 경우의 사례를 보면 예.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중복으로 공천해요. 그러니까 예. 자민당이 2명, 3명을 공천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개파 정치를 만들고 굉장히 안 좋은 거 예.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해결책으로 당에서 한 명만 공천하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예.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200명을 그대로 가져가고 100명을 비례로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도 조금 손발을 자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것이고. 모습이란 건 지역구를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 지금 야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 얘기하지만 동시에 뭘 얘기되냐면 동결을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이해받습니다. 야삼당도 지금 연동형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동결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 어떤 토론회를 보니까 예.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동의한다. 예.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랬더니 이제 예.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이 우리는 의원 정수 늘리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똑같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TV 토론 프로를 보면서 민주당은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사실 의원 정수 풀리지 확대, 않는 문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그래서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한다. 예. 그 말이 그 형용 모순이거든요.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걸 보면서 양당이 정말 기득권에 대단히 집착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예. 됐잖아요. 제일 먼저 일성이 선거법 개정은 개헌과 연동을 시킨다.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개헌까지 마찬가지예요. 붙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요번에 실현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소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비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분명 경청돼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5%, 10% 정도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의 5%, 10%의 득표수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360명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야당당이 하는 얘기는 예. 의원 국회 예산 총액을 증가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 깎겠다 얘기를 하는데 예. 1년, 2년에 불과할 뿐이겠죠.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또 그래서 비례성이 강조돼서 예를 들어서 3% 얻은 정당도 뭐 몇 석을 갖게 된다고 얘기할 경우에 지금 사실 워낙 이제 우리 표현의 자유가 개방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위임맞이 환영다. 네. 김정은 너무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귀엽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배지 달고 나는 공산당이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는 생각을 한다. 예. 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다수견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데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을 환영한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예. 글쎄요, 여기가 뭐 그런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인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건 필요해요. 다수가 존중돼야 됩니다만 민주주의를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예. 다수의 횡포예요. 그 민주주의 학자들도 그렇고 미국 헌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미국의 연방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 다수의 전제를 우려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연방정부라는 알겠습니다.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네. 있습니다. 자, 선거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인데 하나는 국민이 별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의원들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어렵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산풍처럼 무너질 뻔한 강남의 빌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둥 모습 보이시죠? 이 모습이요. 어딘가면요.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빌딩의 2층에 있는 기둥의 모습입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골이 다 보이고요. 원래 도면상으로는 이 기둥이 사각형이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돼 있어서 건물의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손상이 간 상태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있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입주민들을 모두 퇴거 조치했는데 이 건물요, 지은 지 30년도 안 됐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안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밖 소식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요. 중국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화웨이. 이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의 상속녀, 이른바 후계자로 지칭된 인물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멍완조우입니다. 화웨이 부회장인데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시죠.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조우 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외국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화웨이가 유령 회사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을 이란에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멍 부회장은 지난 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멍 부회장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을 내렸는데요. 멍 부회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억 5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조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통금 시간 조건 하에 석방 조치됐습니다. 석방된 멍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화웨이와 중국에게 자랑스럽다라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웨이 측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적시에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멍 부회장의 체포는 처음부터 실수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멍 부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화웨이 멍 부회장의 체포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요. 미국이 요구하는 범죄인 인도 조건과 관련해서 심리를 계속 받게 되는데요. 멍 부회장은 내년 2월 6일 법정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여기 기사 보시면요. 화웨이 유력 후계자 84억 원, 보석금이 84억이랍니다. 이걸 내고 풀려났거든요. 김구락 교수님.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와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중국의 대기업의 후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보석이 된 날이요, 마침 묘하게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어떤 실마리가 나온 날 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묘합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정치적 계산이 거기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혐의 자체는 이겁니다. 이란의 어떤 무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회사를 차리고 그것이 은행 같은 기관에다가 뭔가 속임수를 쓰는 이런 것을 이제 화해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예. 이제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미국이 요청을 해서 캐나다가 구속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보석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계속 구속이 된 거고 예. 남편이 구속을 이제 보석을 요청했는데 예.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4명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증인이 돼가지고 84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에 예. 보석금을 내고 지금 보석이 된 상태인데 예. 구속은 아니지만 거의 집에 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또 미국에서 요청하면 또 미국으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예.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카드로 활용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보석을 위해서 갑자기 마련한 돈이 무려 84억. 재벌은 재벌인군요. 주변 친구분들도 참 재력이 대단한 재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항서 매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전 빼고도 적진에서 무승부를 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비겼죠. 박항서 매직, 한국도 열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벤치 멤버가 선제골, 용병술이 빛났다. 15일에는 베트남에서 안방에서 2차전을 벌이는데 유리한 고지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요. 이 경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전 경기를요. 한국에서도 많이 봤는데 무려 시청률이 4.7%랍니다. 남의 나라 축구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K리그도 이렇게까지 시청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베트남 경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서 한국도 박항서 매직이 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포츠 채널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항서 감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박항서 매직이라고 언론들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박항서의 리더십일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대중들의 이 약간 이중성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약간의 컴플렉스. 그 대신 보여주는 그에 대한 환호 이런 건데 박항서 감독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편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그런 모습이 이미지. 그런 포근한 외모가 저분의 특유의 리더십과 결합이 돼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통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낮은 성적이 저렇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국민들의 시청률이 저렇게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역시 뭔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보다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나라 분들이 참 궁금해하면서 그 축구 경기를 본 것 같아요. 변환병 변호사. 네.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요, 이 한국 분들이 박항서 감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박항서 감독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어디든 다
프리패스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에도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효과로서 네덜란드에 예. 상당한 호의를 가졌었던 것과 히딩크의 리더십을 많이 배우자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은 기존에 뭐 삼성전자가 상당히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 대한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그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쌀딩크라는 애칭가로까지 붙이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쌀딩크.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 계속 그 시너지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항서 감독 대단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뭐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가적 영웅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기사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인천 중학생 옥상 난간에 매달려 결국은 추락사를 한 이 인천 중학생. 그런데요, 이런 말을 당시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을 바엔 죽는 게 낫다. 검찰 가해 학생 4명 구속 기소했고요. 피해자 속옷 벗기고 입에 침을 뱉어.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만 너무 참혹합니다. 패딩 뺏은 학생은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범 변호사.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기소, 그래서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그럼? 가해학생 4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 장기, 단기로 나눠서 선고가 됩니다. 최장 이제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하게 되면은 일단 최하 단기 5년 동안은 소년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되고 만약 5년 동안에 완전히 교화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면 5년은 나갈 수 있고 아직도 교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면 장기 10년까지 이제 소년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 중에서 패딩 뺏은 학생은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조금 궁금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기라고요? 당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피해 학생의 패딩이 상당히 고가하고 좋아 보여서 뺏었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갈 내지는 강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학생들이 진술하면서 내가 산 그 패딩이 그 일본 디즈니랜드에 산 패딩인데 그것과 네 것을 맞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본 디즈니랜드에 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옷을 바꿨기 때문에 사기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속여서 바꾼 거다. 그 와중에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 이른바 빵 셔틀로 폭행을 많이 당해왔던 학생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 내 것은 좋은 거고 네 것도 좋은 거니까 서로 바꾸자. 자발적인 판단으로 돈을 바꿨을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내 거 좋은 거니까 바꾸자라고 말하면은 겁을 먹어서 바꾸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보여서 공갈 내지는 강도가 맞을 것 같은데 단순히 서로 우린 등가 교환을 했던 거다. 거짓말 했으니까 그건 잘못했으니까 사기로는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강압성은 없었기 때문에 공갈이나 강도는 아니다. 조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시환 교수님, 이번 사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 10대들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 10대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묘사하기가 참 참혹한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여러 국가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사회적인 사건 사고로만 다뤄질 게 아니라 법제화라든지 과연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같이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는 사회적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 영역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패턴으로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뭔가 진화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 제도화의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 10대들이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학생들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을 다룬 기사,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옆에 동료 있었다면 또 한 명의 김군 죽은 불은 1인 근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안 하력 3개월 차 비정규직 젊은이
올해 24입니다.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위험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부른 1인 근무, 그리고 또요,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 지금 반복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흔히 말하는 이 효율성, 그리고 또 그게 구조조정,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부과된,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가장 높은 효율성을 위해서 생겨난 게 어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아웃소싱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주인공은 태안화력에서 지금 고용된 지 3개월 된 비정규직 청년이라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밤에 4km에서 약 5km 정도 되는 구간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됐던 그 석탄 운송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있었는데 그게 옆에 근무자가 있었으면 그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을 멈추고 먼저 사람을 그렇죠. 꺼낼 수 누군가 있었을 있었으면 것이다.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그렇습니다. 꺼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데 이 정말 우리 사회가 어느 쪽을 지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과 연결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낭비 요인을 줄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5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이 하는 비효율의 문제와 정작 10명이 해야 될 일을 무리하게 5명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5명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고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비인간성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뭐 제도의 문제일지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지금 개발연대 그리고 성장, 고도 성장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시점에는 성과가 당연히 우선돼야겠죠. 그러나 이제 소득 3만 불, 1인당 소득 3만 불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5만 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죽음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더불어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마땅히 없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고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면서 그리고 답답해하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던 MB, 측근 대거 법정으로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재판 중에서 도리가 아니다. 측근을 법정에 세워서 거짓말 하냐고 따져 묻는 자체가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략이 바뀐 듯합니다. 측근을 대거 부르기로 했다 그러네요. 항소심 전략 대폭 수정, 변호인,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이다. 김백준 등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은 뭐 증거, 검찰 쪽에 제시한 증거 다 인정했고 그리고 증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수동적 전략을 쓰다 보니 결국에는 15년이라는 뭐 중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2심에서도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게 굳혀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22명이라는 증인을 채택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지 최종적으로 좀 더 논의가 있겠지만 근데 이 22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걸 다 하게 되면 4월 8일이 구속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때까지 22명의 어떤 증인들이 다 신문이 안 된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양은 조금 나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심에서는 어떻게 측근들하고 내가 법리 다툼을 하느냐 법정에서.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측근들과 앞에 서서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해야 되는 상황.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MB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양봉 변호사. 네. 그렇다면 진짜 지금 김건학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지금 22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4월 8일 구속 만기까지 심리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변호인 쪽에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아마 절반 정도 필수적인 증인만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예. 김백준, 이팔송, 이학수 등 그야말로 최핵심 증인들 위주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이제 측근들과 다퉈서라도 그들의 검찰 진술이 그새 정말 진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유 내지는 좀 의도된 유도신문에 낸 증언이었지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그 뉘앙스는 이 뉘앙스가 아니라 이러한 뉘앙스다라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끌어내서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이렇게 모습이 바뀐 거는 1심의 전략이 실수였다라는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수였다라기보다는 예. 1심에서는 그야말로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봤던 것 같고 예. 이제 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일반적으로 이제 피고인들을 선택하는 방법들이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기사가 나왔는데 재판 전략에 관한 기사가 소개가 됐군요. 자, 이번에는요.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입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사회복지 중심 16만 명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44만 명. 그러니까 짧게 일하는 일자리, 아무래도 불안정하겠죠, 일자리가. 여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제조업은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창열 교수님. 예. 일자리 는 건 좋습니다만 이 단기 일자리, 이거 질의 문제가 또 나오는군요. 고용의 질의 문제인데요. 예.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구조조정의 이러한 과정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이제 일자리를 잘 포용을 못하다 보니까 예. 어떤 단기 위주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고용의 질이 대단히 떨어진 일자리. 예. 그러니까 취업자 수, 단순하게 취업자 수의 증가만을 가지고 예. 일자리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예.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또 국회에서 뭐 갑자기 국회 얘기를 해서 또 안 됐습니다만 예. 국회 예산 소속위원회에서 예. 일자리 예산 많이 깎였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사회 간접자본 그 예산이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이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어떤 예. 면에서 볼 때 개혁의 동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경제 악화하고 경제 지표의 예.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는 그런 일자리 예산도 줄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3만 달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3만 1,000달러면은 이른바 3050 클럽이에요. 예. 인구 5천만 이상 나라가 예, 예. 3만 달러인 나라가 많잖아요. 6개나 7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 그 분에 들어갔습니다만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 늘어나고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예. 정부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건 중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건 중요합니다만 예. 일자리의 질, 그 소득 격차의 완화, 소득 불평등의 해소 이런 것들을 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도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는 약간의 조급함에 단기 일자리 위주로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인데요. 예. 이건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예. 20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예. 파트타임, 20대와 60대의 예. 일자리는 늘어났고 그러나 30대, 40대,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만 봐도 일단 16만 5천 명의 이 숫자가 단기 부문에서만 늘어났다라는 건데 예.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그냥 메꿔 넣는 걸로 일자리를 지금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예. 지금 최창일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3년 반인데 이 3년 반 동안 재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공공부문 위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는 역시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규제 완화라는 점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일자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뾰족한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걸 찾아야 해결이 될 텐데요.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군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혁신학교 반대 주민의 폭행을 당했다.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담회를 열었는데 30대 누군가에게 등을 맞은 것 같다고 합니다. 맞았는데 간담회 와중에 이런 폭행이 또 발생을 했군요. 경찰은요. 조희연 교육감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입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혁신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송파의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개교를 한 학교를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학교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혁신학교를 여기다 세우려고 하느냐 반발을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변원병 변호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헬리오시티에 3개 학교가 새로 개교하기 때문에 아직 학부모들이 없으니까 교육청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이 헬리오시티 내 단지 내에 존재하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할 때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학력 순위 떨어지고 그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력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 집값은 학부모가 연결되기 우려를 때문에 한다는 거죠?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집값에까지 연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개교 후에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전환하든가 해라라는 거였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반발했던 것이었고요. 이 와중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나는 그 용기가 없어서 내 아이들 혁신학교 보내지 못하고 외고를 보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혁신학교를 보내라라는 말을 해서 이제 학부모가 분노해서 등짝을 한데 그런 일이 설명이 발생했죠. 학부모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김관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혁신학교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이 학부형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학교를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직권으로 한 건데 저는 뭐 조희연 교육감도 처음부터 사실은 이들의 자녀가 사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듣는 과정들을 거쳤다 그러면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후에 그치지만 이후엔 기온이 떨어져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